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더리움이 생각보다 또다시 이제 올라가서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가긴 했지만 하나로 따졌을 때 34만 800원인가? 거기까지 하고 지금 조정 장세에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건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저항 영역에서 약 조정 중이다 이런 표현으로 그칠게요. 왜냐면 밑에서 이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좀 유명한 이제 차트이스들은 뭐 본인들이 이제 그렇게 올라갈 거다 얘기를 했었고 이제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이 많이 봤던 구간이 300달러대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요 근래 이제 다시 보니까 282달러, 290달러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은 덜어내서 SXP 쪽으로 많이 옮겨갔을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몇몇 계시거든요. 그게 더 이제 수익률이 좋다는데 국내에 뭐 물론 상장돼 있는 코인은 아닌데 어쨌건 그냥 그거는 이제 그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자,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이 단기 저항 영역에서 약 조정 중이다. 근데 11월까지의 이슈로 지속 상승 가능하다. 딱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8월 4일날 이더리움 2.0에 대한 구체적 계획안을 비탈릭 부텔린이 발표를 할 거예요. 비탈릭 부텔린이 발표를 할지 아니면 이더리움 2.0 뭐 구현하는 개발팀 뭐 대표가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슈팅 영역으로 들어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이제 단기 저항 영역에 있다. 그래서 지금 수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마 꽤 계실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11월 달까지 이 이슈가 지속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680달러? 700달러? 그 근방까지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지난번 이제 7월 30일까지 에이다가 이제 셸리 프로젝트로 상승했던 것 마냥 이더리움도 이제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저도 물론 27만 6천 원대까지 마지막 이제 추매를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추매할 생각은 물론 없어요.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의 변화에 관해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매일매일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총액이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그 시장에 관해서 아시려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약간의 반등이 있다가 지금 조정 장세에 있는데 0.22% 상승했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썩 좋진 않죠.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비트코인 캐시랑 라이트코인은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은 못 하실 거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면 OTC 마켓에서 이제 회전하기, 서큘레이션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유동성 공급을 기관 투자가들이 더 많은 자금을 여기 유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향후에 분명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더리움이 상승한다. 왜 비트코인 캐시는 못 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른 뉴스에서 그 실체에 관해서 지금 왜 이런 악재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진짜 배후에 있는 거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코인은 아니에요.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그걸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은 진짜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코인 중에 대표적인 코인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어쨌건 근데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이 여기 들어갔다. 이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뭐 그냥 그래요. 상승률도 없고 뭐 크게 뭐 진폭이 하락률도 없고. 호라이젠은 뭐 저도 이제 익명성 코인 중에 지캐시랑 이제 호라이젠을 거의 동등한 비율로 가지고 있는데 수익률로 따졌을 때 현재까지는 호라이젠이 좀 앞서가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3.8 밀리온으로 5.9% 상승했다. 근데 사토시 마켓에서는 10% 정도 이제 상승한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지금 마이너스에 있긴 한데 어쨌건 OTC 마켓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차트가 이게 지금 상승 채널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로켓 런치 단계에 거의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손절해서 나오시기보다는 접근 영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스텔라 루멘은 뭐 여러분들 아마 아시겠지만 에이다랑 좀 상승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이 친구는 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XRP는 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이 없네요. 3.1 밀리온으로 그대로 있고, 참고적으로 이제 스웰이 리플사한테는 가장 큰 연중 행사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저께 뉴스를 잠깐 봤는데 10월 14일인가?
14, 15일 날인가 글로벌 뭐 스웰 행사가 그때 있다고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별 뭐 어떤 이벤트적인 어떤 이슈가 안 나와서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올해는 만약에 이 가격대가 그때까지 만약에 3개월 동안 계속 유지가 된다면 뭔가 폭발적인 뭔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는 이제 그럴 것 같고, GKC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상승했다 좀 하락해서 어쨌건 총량이 10.8이다. 그걸 또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좀 큰 관점에서 지금 현재 이제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센트레사가 있는데, 센트레사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적으로 거래소에 브리징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자, 서클사는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냈어요. 그림자 금융 세력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두 은행들이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가 서클사를 만들어냈고 지분 투자를 했었는데, 본인들은 여기서 손을 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건 서클사에서 USDC를 찍어서 코인베이스에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커넥션 관계가 연결된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세 달 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빌리언의 마켓캡을 달성했다. 그래서 센트레에서 이걸 올려가지고 코인베이스에서 리트윗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작년 9월에 JP모건이 맨하튼에서 철수했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아마 직감하시겠지만, 작년 9월에 그 월스트리트에서 텍사스로 이전했어요. 텍사스 뭐 락데일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텍사스로 JP모건이 본사를 옮겼는데, 저는 이때서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거에 관해서 JP모건이 미리 알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이때서부터 사실 언택트 산업, 비대면 어떤 그 산업이 중흥기로 들어가는 어떤 그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골드만삭스, JP모건에 관해서 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보셔야 되고, 이 뉴스가 나온 게 이게 7월 2일 날 나온 뉴스거든요. 근데 이게 7월 22일자에 나온 뉴스예요. 코인베이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이 막 상승하기 전이죠. 바로 22일 날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더리움하고 USDC의 어떤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어떤 금융 시스템 프로그램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USDC를 지속적으로 이더리움에 공급해서 디파이 산업에 관해서 부흥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 그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칼럼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뉴스를 보고 어떤 걸 느꼈냐면, 본격적으로 이더리움에 관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언지를 했다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하고 USDC가 디파이에 관해서 빌딩 작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할 거다라는 얘기를 코인베이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리 실버트, DCG 그룹의 오너이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오너인 베리 실버트가 이제 한마디 띡 던지죠. 자,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게임을 진행해라. 그래서 뭐 호라이젠 코인을 벌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삼아 한 가지 딱 던지는데, 호라이젠이 지금 HD 호라이젠 글로벌이라는 이 게임이 있어요. 이게 뭐 어떤 게임인지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뭐 사라 추매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혹가다 베리 실버트가 본인 트윗에다가, 예전에 이제 디센트럴랜드 만화 코인 있죠. 저도 그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를 한 번씩 던질 때마다 그 코인을 한번 관심을 중장기적으로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의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도 있기도 하고, 본인이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그냥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뻔하게 나올 거고. 자, 보면은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도 오늘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2.0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채굴 어떤 그런 체계에서 포스 개념, 스테이킹 개념으로 들어가면, 그냥 플랫폼 내에 내가 이더리움을 보관하면 거기서 이자를 내가 주기적으로 받는 시스템으로 전향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의 기존에 있는 그런 해시풀들이 어느 쪽으로 몰려가냐? 그 해시풀들이 이더리움을 전량 뭐 예를 들어서 포스로 진행해서 그거를 맡아놓고 이자만 받아 먹는 것보다, 만약에 그 해시풀을 이용해서 뭔가 어떤 코인을 채굴을 해서
수익률이 더 낮다면 저는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뭐냐면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이제 가만히 보시면 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가장 많아요. 비트코인이 80%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네. 이러면 딱 정답 나온 거죠. 답 나온 거죠. 네. 더 이상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건 포스 쪽으로 넘어가면서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사 이익을 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을 지금도 이제 뭐 많이 상승을 못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더리움 2.0에 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도 분명히 시세의 분출이 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소리 소문 없이. 그럴 거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는 이제 네오코인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시는 분들, 그리고 믿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투자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다홍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오코인의 CEO예요. 이 사람이 이제 최고 책임자면서 개발자인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안트체인이 연결됐다. 여기 보면은 자, 중국의 메인 핵심되는 블록체인망에 이게 연결됐다. 안트체인이 연결됐다. 자, 안트체인이 저는 네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엔트쉐어가 네오코인으로 브랜드 네임을 이제 변경하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안트그룹이 나와 있어요. 자, 안트그룹이 나와 있고 이걸 리트윗해서 바로 다홍페이가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자, 보면은 안트파이낸셜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일명 안트그룹이에요. 여기가 안트파이낸셜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마 분명히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안트파이낸셜이 있고, 여기 보면 알리바바 그룹하고 다홍페이가 팔로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게 안트파이낸셜이고, 안트파이낸셜에서 직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메인 핵심 프로젝트가 사실은 다홍페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네오예요. 그 안트쉐어 일명 네오코인. 자, 그래서 어쨌건 이 관계를 가만히 보시라는 거죠. 알리바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팔로우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보시면 안트파이낸셜로 들어갔고, 여기 보면은 알리바바 그룹이 있죠. 알리바바 그룹에 소프트뱅크가 지분의 28%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상호 수합돼서 소프트뱅크의 지분에 똑같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소프트뱅크에 관해서 그러니까 말이 되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 대중들은 뉴스에서 나오면 뭐 우버를 잘못 뭐 사들였네,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뭐 잘못 사들여서 뭐 지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네, 쿠팡이 망해가네. 쿠팡이 지금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적자를 계속 지속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손정희 회장은 왜 소프트뱅크에서 지분 투자해서 왜 쿠팡을 계속 유지를 시킬까? 여러분들 한번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쿠팡에서 향후에 거기다가 지금 뭐 사람들이 인건비를 들여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물류를 나르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작업을 진행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인공지능 칩셋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크게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사실은 쿠팡이나 소뱅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결국엔 다 반사 이익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한 방에 먹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추락한다, 막 별의 별리가 다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건 알리바바가 안트파이낸셜을 만들어냈고, 안트파이낸셜이 엔트쉐어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가격적인 측면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매수했던 게 13,100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추매했던 게.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추매해라, 부추기는 건 아니고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확신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소프트뱅크가, 자, 여기 보면은 소프트뱅크가 연결된 데가 알리페이죠. 자, 알리페이하고 연결돼 있다. 근데 알리페이가 카카오페이의 지분의 40%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 60%의 지분을 카카오페이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이 페이에 대해서.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 라인페이가 여기 나와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 소뱅에서 야후 파이낸셜도 사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야후도 누구 거냐? 사실은 소뱅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 지분에 다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라인도 마찬가지로 위챗페이, 네이버페이, 라인페이 이런 식으로 향후에 페이 산업이나 비대면 산업이 중흥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로 거기에다 하나의 어떤 그 재료로, 이슈 재료로 분명히 쓰여져서 상승의 탄력을 아마 붙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퍼즐을 한번 맞춰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소스를 드린 거고, 비트메인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트코인 캐시가 진짜 안 가요. 다른 코인들보다 진짜 안 가. 짜증나죠. 이오스도 요즘에 되게 많이 안 가고 부정적인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뭐 예전서부터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여기 뉴스를 보시면 코인텔레그래프 이 뉴스가 나왔어요. 10,000개 안트마이너. 그러니까 이 채굴기가 지금 사라졌다. 그래서 비트메인의 이제 전 직원이 지금 불법적으로 이거를 뭐 옮겼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몽골로 뭐 옮겨가지고 뭐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비트메인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제목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힘과 재산 및 사무실 말다툼. 요즘에 이제 지금까지도 우지환하고 잔커탄의 뭐 영역 다툼, 뭐 지배권 싸움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냐 하면, 야 이제 상승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 그런 거를 오히려 이 매스컴을 통해서 저는 이제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오는 이 분쟁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데, 제가 소뱅에 관해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소프트뱅크가 비트메인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예전에 제가 퍼즐을 맞춰보니까 그렇게 저는 단정을 지었었고, 소프트뱅크가 빗썸하고 손정희 회장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2018년도에 단정을 지었기 때문에 빗썸에 관해서도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주된 핵심 세력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런 뉴스를 다시 찾아보려고 하면 다 삭제되고 지워진 게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죠. 어쨌건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객관적인 어떤 그런 측면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3일하고 한 8시간? 한 10시간 정도 아마 지나면 난이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 보면 디피컬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지면 해시율도 감소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과거 사례를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해시율이 감소하면 비트코인이 소폭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3-4일 후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은 저 같은 경우 그냥 홀딩하는 관점으로 일단은 접근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번에 팟캐스트에 나와가지고 어떤 분하고 이제 대담을 진행하는데, 2020년에 모네로가 왜 아직도 상장을 안 하냐, 왜 안 시키고 있냐. 그래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면, 똑같이 지캐시랑 모네로랑 익명성 코인인데 왜 지캐시는 코베에 들어가 있는데 왜 모네로는 못 들어갔냐. 코인베이스와 동일한 관할권에 운영되는 크라켄은 모네로 거래를 허용했지만, 암스트롱은 규제 당국이 일반적으로 비하인드 스토리를 대화 중에 동전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승인 안 해줬다. 규제 기간이 나오지 않고 때로는 이것은 허용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법률이나 선언이 나온 게 없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저는 비트코인보다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이라서 얼마나 많이 여기서 조정의 폭이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좀 중장기적으로 좀 11월까지 저는 좀 지켜보려고 하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